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운데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귀를 아주 따숩게 데펴줄 나폴리탄 괴담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나폴리탄 괴담을 또 오랜만에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괴담의 제목은 아픈 뒤를 위해, 뒤는 앞선 이들을 짊어지고서 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나폴리탄 갤러리의 YOY님이라는 분이 써주신 글입니다. 이번 글이 이제 박명록 괴담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어색하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 뒤에 오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현상이 제가 겪은 현상과 동일하다면 어떠한 징조도 없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잠들었다 깨어보니 이곳에서 눈을 뜨셨을 겁니다. 창문조차 없고 그 어떤 장식품이나 가구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위층과 아래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만이 존재하는 방에서 말이죠. 이곳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동일한 형태의 텅 빈 방이 위아래로 길게 쌓여 있는 구조입니다. 네, 고작 그것뿐이죠. 제가 이곳에서 찾은 유일한 것은 제가 눈을 뜬 방의 구석에 놓여있던 이 수첩과 볼펜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이런 일을 벌이는 주체가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곳에 끌고 오는 기준이 무엇인지조차도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나 불합리한 장소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곳에서 지내며 알게 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곳에서는 굶주림이나 갈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건 100% 확실합니다. 다만 시간이 멈춘 곳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노화나 졸음 같은 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계단을 통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위로 올라가 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존재하지 않는 방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되신다면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쳐야 하는 방에는 딱히 위험 요소 같은 게 없으니 말입니다. 위험 요소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겠지만요. 세 번째는 한 층을 내려갈 때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무언가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스스로의 누나를 뽑을 것이라고 적혀있는 안내문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엔 무시하고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갔지만 내려가도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누나를 뽑자 그제서야 그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더군요. 비록 그 다음 아래층에서 눈알 20개가 달린 고양이가 달려들어 헐레벌떡 위층으로 도망쳤지만 말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측해보건대 아마 한 층을 내려갈 때마다 그 방에서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거나 특정 괴생명체와 마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사례가 2가지밖에 되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제가 알아낸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탈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탈출한다고 해도 정말 저희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아래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이 텅 빈 방에서 혼자 수십 년간 멍이나 때리다 늙어 죽으니 실낱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몇 장 남지 않은 수첩은 제가 눈을 뽑았던 그 방에다가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곳에 오시게 되는 분들이 있다면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길. 아무래도 제가 저 위에 글 쓰신 분 다음으로 이곳에 온 사람 같네요. 이 수첩의 주인분께서 언급하셨듯이 저도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이곳이었어요. 그 전까지 전조현상이라던가 그런 건 일체 없었고요. 이 수첩은 제가 이곳에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옆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처음 눈을 뜬 곳에서 밑층으로 내려가 보니 백골 사체 항구가 있었고요. 정황상 아마 여기에 처음 글을 남겨주신 분의 것이겠죠? 다행인 건 위에 글에서 묘사되던 기이하게 생긴 고양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 방에서 요구하던 것을 만족시켰나봐요. 저는 용기 내서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치아 40개를 뽑으라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진짜. 저는 이곳에 3번째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저도 대충 알게 된 거 몇 가지 적어드리자면 처음 글 쓰신 분의 말대로 위층으로 가봤자
헛수고일 뿐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리고 방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굳이 한 사람이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을 뜬 방에 치아 32개를 모두 뽑은 채 사망해 있던 시체가 있었고, 그 뒤에 제 치아 8개를 더 뽑으니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로 미루어 보아 어떤 방식이든 조건만 만족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층으로 갔다가 이어서 적겠습니다. 두 발 입술에서 입을 양해보자. 지하 부분 거 아직 거물인데 위에서 아니면 내려가기 불가능하. 와보니까 백골 2개랑 이 수첩이랑 치아 40개 놓여있더라. 혹시 이곳에서 끌려오는 사람은 무조건 수첩이 있는 방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걸까? 아무튼 B라는 분이 마지막에 남긴 글 때문에 무섭긴 한데 아래층으로 한번 가볼 예정. 아래층 잠깐 보고 왔는데 이빨이 엄청 크고 날카로운 거대 살덩이가 나보고 돌진하더라. 다행히도 위층 올라오니까 더 이상 안 쫓아옴. 덩치가 코끼리보다도 한참 큰 것 같은데 저거 억하냐? 혹시나 피해서 내려가라는 건가 싶어서 빠르게 뛰어가 봤는데 계속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오게 됨. 설마 이거 내가 잡아먹혀야 조건이 만족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겠지? 진짜 아니겠지? 에? 같네 진짜. 그냥 해볼 테니까 나 다음에 오는 놈들은 감사한 줄 알아라. 진짜 살아서 돌아가고 싶었는데. 감사하긴 뭘 감사합니까? 저 괴물 아직도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전히 괴물이 있는 방 아래층으로는 가지도 못하고. 아이 이제 미쳐버리겠네. 저는 그냥 여기서 늙어 죽을 테니 알아서 하셔. 정황상 아래로 내려가려면 저 괴물 조져야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수준의 이야기라서 존나 답없네. 엄마 보고 싶어. 괴물이 있다는 아래층 슬쩍 보고 왔는데 방이 온통 피투성이에요. 괴물한테 희생당한 분들의 것이겠죠? 나 너무 무서워. 나 대학 붙고 얼마 안 돼서 여기로 오게 된 건데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이 미층의 괴물은 인간이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녀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다들 위에 적힌 글들은 읽고 여기서 늙어 죽기만을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 내일 결혼식이었단 말이야. 이 나쁜 놈들아. 이 수첩에서 계속 언급되는 그 괴물, 제가 죽였습니다. 역시 놈을 죽이는 것이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조건이 맞았는지 죽이자마자 더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더군요. 더 가보겠습니다. 괴물이 있던 곳 아래층에서는 얼굴이 썩어 문드러진 여자 귀신 같은 게 튀어나오네요. 일단 머리를 터트려 주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보니 거대 거미랑 울고 있는 어릿 광대가 있었네요. 일단 전부 죽이긴 했습니다만 저도 이러한 과정에서 하반신과 복부의 일부를 잃는 바람에 더 이상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누군가 알아서 하시길. 거미랑 광대 사체 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아래층으로 내려갔더니 방바닥을 핥을 것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대로 행했더니 조건이 만족되었어요. 엄청 고통스럽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아니, 저 말 하자마자 발견한 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 써져 있는 안내문이라뇨. 혹시 탈출하시는 분 생기면 010-1234-5678로 전화 걸고 안부 물어봐 주세요. 제 남편 전화번호예요. 엘이라는 분, 아무래도 스스로 바닥에 머리를 세게 쳐서 돌아가신 것 같네요. 명복을 빕니다. 미층에 사나운 원숭이 수십 마리가 있는데 어쩌죠? 덩치는 그닥 크지 않은데 싹 다 마탱이가 가 있어서 무서워요. K 같은 분 또 안 나오나? 저 원숭이들 잡을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놈들 자의로는 위층으로 못 올라오는 것 같길래 계단에서 얼굴만 살짝 내미는 방식으로 유인한 뒤에 한 마리씩 잡아다가 족쳤어요. 이 시간도 오래 걸렸고 많이
다치긴 했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네요. 돌고래가 어떤 암흑에 속하는지 맞추시오라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죠?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눈알 뽑고 괴물한테 잡아먹히고 하는 것보단 낫긴 한데 정답을 모르니 할 수 있는 게 그냥 멍 때리기밖에 없네. 돌고래가 어떤 암흑에 속하는지 맞추시오라는 문제는 제가 풀었습니다. 그 밑층을 가보니까 구정물 같은 게 양동이에 담겨있고 먹으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구정물 냄새 맡자마자 바로 토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무리입니다. 다들 용서해 주시길. 제가 마셨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오히려 속이 편안해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아휴, 큐씨는 사방에 토사물을 개어내고 죽으셨네. 덕분에 저도 그 토사물 위해서 눈 떴습니다. 수첩이 안 젖은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미층에 가보니까 안내문은 없고 그냥 봉제 인형 하나만 구석에 놓여 있어요. 딱 보니까 쎄하던데 이거 위험한 거 맞죠? 위험한 거 아시면서 왜 인형이 있는 방에서 시체로 놓여 있으신가요, 알님? 살려줘. 집에 보내줘. 저 인형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인형이 놓여 있는 방에 있던 시체 3구 전부 다 머리가 없어요. 머리카락 말고 그 머리통이요. 저는 무서워서 안 가렵니다. 저는 다행히도 머리가 원래부터 없어서 그런지 인형이 공격적인 반응은 안 보이네요. 그대로 집어서 갈기갈기 찢었더니 아래층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시간짜리 공포 영화를 시청하라는데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죠? 러닝타임이 지나치게 긴 것을 제외하면 그냥 무난한 공포 영화였네요. 근데 영화 보는 내내 위층에서 여자 비명소리랑 아이들 발소리 같은 게 들려서 신경 쓰였어요. 막상 위로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이죠.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벽에 설계도가 붙어 있었어요. 30층짜리 빌딩의 설계도였는데 이게 저희가 있는 이 건물의 설계도겠죠? 제가 최상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확인해 봤는데 제가 눈을 뜬 이곳이 7층인가 봐요. 앞으로 6번만 무사히 넘기면 되니 운이 좋다면 저도 살아서 나갈 수 있겠죠? 밑층으로 내려가면 체스판이랑 체스 기물들이 세팅되어 있음. 흑이랑 백 중에 아무거나 고른 뒤에 기물 옮기면 그때부터 체스 시작됨. 당신이 수를 두면 상대방 쪽 기물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식.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계장치 같은 걸로 움직이는 건지는 모르겠음. 정황상 체스를 이겨야 아래층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체스를 너무 잘함. 난 체스 규칙만 조금 알던 사람이라 7년을 도전하고도 전부 졌는데 앞으로도 가망은 없어 보임. 난 체스 어떻게 두는 건지를 몰라요, 씨들아. 솔직히 평생을 체스만 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네요. 20년간 즐거웠습니다. 아유, 이겼다. 내도 체스나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저 밑에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전혀 안 잡힌다. 내 도플갱어와의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20년간 빌어먹을 근육 트레이닝을 할 동안 전만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지. 이 싸움은 내가 이겼어. 살인을 하시오라니 나 혼잔데 뭘 어찌라고. 그 도플갱어 놈도 이미 죽이 삐단 말이여. 내가 다 뒤져봤는데 살아있는 건 나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 근데 도대체 누굴 죽이라는 거임? 너무 외롭다. 치즈버거 먹고 싶어. 혹시 자기 자신을 죽인 것도 포함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 시간 방법도 안 통하는데 진짜 뭐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멍 때리기랑 계단 의미 없이 오르내리기랑 수면 숨 행위밖에 없다.
아, 진짜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탈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필이면 아직 4층일 때 왔네. 씨.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샴쌍둥이라면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유감스럽게도 난 샴쌍둥이가 아님. 나도 아님. 나도. 아가야 미안해. 4층은 애쉬가 해결 안 듯. 3층은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다들 명복이나 빌어주셔. 수첩에 적힌 내용은 여기까지였다. 수첩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2층과 1층 두 개뿐이겠지. 아, 나는 과연 무엇일까? 뒤에 오게 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희생하는 앞선자일까? 아니면 앞선 이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탈출에 성공하게 되는 최초의 귀환자일까? 그게 무엇이든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 내 앞에 있던 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올 자들이 그리할 것이듯이. 자, 여기까지였는데 일단 중간에 좀 현타가 와가지고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그냥 눈을 계속 감고 있었어요.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싶기도 하고. 근데 등장인물이 또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종류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억지로 하려다가 좀 현타도 느끼고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고 되게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약간 영화 중에서 큐브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그 눈 떠보니까 딱 네모난 방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천장이랑 바닥이랑 사방에 동그란 문이 있어요. 거길 옮겨 다녀야지만 안 굶어 죽고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옮겨 다닐 때마다 독가스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칼날이 나온다든지 뭐 전기에 감전된다든지 레이저가 막 찡 지나가면서 사람이 깍두기로 변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진짜 와, 참신하다, 쟤 누가 생각했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번 글도 그에 못지않게 꽤나 박명록 괴담 중에서도 좀 탑급으로 재밌는 괴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괴담의 제목은 죄를 씻고 나갈 수 있는 방입니다. 나폴리탄 갤러리의 특공대 123님이 써주신 글이고요.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죄를 씻고 나갈 수 있는 방에 초대되었습니다. 이곳은 죄인들이 형벌을 받고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곧 당신에게 어울리는 4가지 형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시간이 옵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면 형벌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벌이 가해질 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벌이 끝나면 당신이 죄를 지었던 사실은 모두 없어지게 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디 기쁜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이곳의 형벌을 받고 돌아간 자들의 기록입니다. 부디 아래의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자욱, 48세 남성, 체육교사, 지은 죄, 체육 시간마다 특정 여학생들에게 내신 성적을 대가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함. 내려진 형벌, 비마취 요로결석 수술 1500회 진행. 결과 비마취 요로결석 수술 1500회를 견딘 김자욱은 원래 세계로 돌아갔다. 하지만 엉거주춤한 걸음걸이에 체육교사로의 삶은 끝났다. 결국 극도의 우울감에 못 이긴 김자욱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백명자, 54세 여성, 보험 설계사, 지은 죄, 달콤한 말로 지인을 보험 사기판에 끌어들였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모든 누명을 씌운 지인은 감옥에 있다. 내려진 형벌, 평생 자신의 주먹을 입안에 넣게 됨. 결과 백명자는 자신의 주먹을 입안에 넣은 상태로 원래 세계로 돌아갔다. 코를 통해 음식을 섭취하며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김호인, 21세 여성, 학생, 지은 죄, 대학교에서 만난 단짝 친구를 유흥업소에 일하도록 권유했고 업소 마당과 돈을 나눠 가졌다. 친구가 빠져나오려고 하자 학교에 소문을 냈고 배신감과 우울감에 빠진 친구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함. 내려진 형벌, 썩은 살덩이 괴인들의 성도우미로 지내기 30년형. 결과 썩은 살덩이 괴인들의 성도우미로 지내기 30년형을 견딘 김호인은 원래 세계로 돌아갔다. 현재는 오피스텔에 출장하며 근무 중이다. 마재훈, 58세 남성, 무직, 지은 죄,
고의적으로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담배를 피며 아이들이 멍청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가짐으로 20년 넘게 간접 흡연 피해를 주고 다녔다. 내려진 형벌, 플라스틱 태운 연기 50년간 흡입. 결과 플라스틱 태운 연기 50년간 흡입을 견딘 마재우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갔다. 하지만 형벌을 마친 후에도 간접 흡연 피해를 주다가 결국 초등학교 앞에서 기침을 하다 쓰러져 사망하였다. 구상일, 77세 남성 무직, 지은 죄, 운전 중 고의로 가게 앞에 줄을 서고 있는 젊은 커플과 충돌했다. 젊은 커플에 대한 질투심에 못 이겨 충동적으로 악셀을 강하게 밟은 게 원인이다. 젊은 커플은 모두 사망했으며 급발진을 주장함. 내려진 형벌, 고의로 달려드는 덤프트럭과의 충돌 4,000회 이후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듣기 4,000회. 결과 고의로 달려드는 덤프트럭과의 충돌 4,000회 이후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 듣기 4,000회를 견딘 구상일은 원래의 세계로 돌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은 전 애인에게 쉬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고 스토킹을 했으며 1개월 동안 감금 후 칼로 살해한 죄가 있습니다. 준비된 아래 4가지 형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형벌, 묶인 채로 무에타이 선수에게 쉬지 않고 폭력당하기 80년. 두 번째 형벌, 전체 면적 11,000제곱미터의 어두운 숲속에서 30마리의 표범에게 쫓기기 100년. 세 번째 형벌, 가로 세로 45cm의 시멘트 독방에 갇혀 앉을 수 없는 상태로 가만히 있기 200년. 네 번째 형벌, 1분의 주기로 벽과 바닥에서 30개의 칼이 랜덤하게 솟아나오는 원룸에 갇히기 70년. 아무쪼록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좋은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였는데 이 나폴리탄 괴담 중에서도 살해 괴담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또 다양한 사례들이 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4가지 형벌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저는 4번을 선택하겠습니다. 1분의 주기로 벽과 바닥에서 30개의 칼이 랜덤하게 솟아나오는 원룸에 갇히기 70년. 그러니까 1분에 한 번씩 30개의 칼이 수수수수 나오고 그게 1시간이면 60번이고 24시간이면 1440번이니까 쉽지 않네요. 망상을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는 되게 재밌는 글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글 읽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괴담의 제목은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이고요. 미니 로봇님이 써주신 글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오래전에 봤던 이상한 글을 소개해줄까 해. 초등학생 때였는데 소녀시대 노래를 듣고 싶어서 다시 만난 세계를 검색했어. 근데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포스팅이 나오더라고. 너무 이상해서 들어가 봤지. 소녀시대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 분명 수학과외를 홍보하는 블로그였어. 글이 몇십 개가 있었는데 진짜 과외를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 그 자체였어. 어떤 30, 40대 남자분이 프로필에 얼굴도 내놓고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말이야. 근데 수많은 홍보글들 중에서 그 글만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인 게 진짜 너무 이상하고 뜬금없잖아. 그래서 쭉 읽어봤더니 정말로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을 꽤나 자세히 아주 길게도 적어놨더라고.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망상글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는데 친구가 따라해보자고 해서 몇 번이고 같이 따라해봤지. 근데 몇 번을 시도해봐도 중간에 너무 소름이 끼쳐서 하다가 말았던 게 기억나. 그렇게 어릴 적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10몇 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그 글이 떠오르더라. 궁금해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은 어떤 검색어로도 그 블로그가 안 나오더라고. 다만 그 방법을 몇 번이고 시도해본 경험이 확실히 기억나. 근처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고 당신의 침대에서도 할 수 있어.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 2가지를 알려줄게.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반드시 10층 이상의 아파트 하나를 골라. 다만 12시 이전이나 해가 뜬 뒤에 시도한 사람들 말에 따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던가 혹은 아파트 구조가 처음 기억했던 것과 다르다 라는 후기가 있어. 게임을 진행할 때 주변에 사람이 적을수록 좋아. 하지만 경비원은 있으면 더 좋다고 해. 왜냐하면 만약 네가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경비원은 네가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거든.
자, 일단 아파트를 골랐으면 계단으로 9층까지 올라가도록 해. 숨이 가빠지는 건 괜찮아. 하지만 발소리 하나가 더 들린다던가 위에서 누가 내려오는 듯한 소리가 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꿋꿋하게 올라가야 해. 혹시 올라가다가 층수 안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그러니 처음 올라갈 때부터 네가 직접 세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정확해. 네가 9층까지 셌으면 그게 맞는 거야. 틀렸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모든 게 어긋나니까 꼭 명심하도록 해. 9층에 도착했다면 발로 바닥을 4번 굴러. 세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딱딱 끊어서 할 필요도 없어. 4번째 발을 구르는 순간 계단 안쪽부터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들 거야. 워낙 미세한 차이라서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이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을 딱 4번만 구르는 거니까 절대로 5번 구르면 안 돼. 자, 이제 다시 계단을 오를 시간이야. 아파트 최고층까지 쭉 올라가면 돼. 예를 들어서 네가 고른 아파트가 요즘 아파트라서 32층까지 있다면 32층까지 오르면 되는 거야. 오르는 동안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거길 쳐다봐선 안 돼. 네가 지나가는 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함정이니까 꼭 무시하고 올라가는 것에 집중해. 최고층에 도착했다면 고생했어. 이제 복도 중앙이나 계단 앞에 서서 무릎 꿇고 1분 동안 눈을 감고 있어. 정확하게 1분이 아니어도 돼. 속으로 60까지 세는 것도 괜찮아. 다만 무슨 일이 있어도 숫자를 다 셀 때까지 절대로 눈을 떠선 안 돼. 누가 너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어. 네 이름을 부르거나 네 목덜미에 대고 너의 목덜미에 대고 숨을 쉴 수도 있어. 혹은 아파트에서 절대로 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마. 모두 너의 게임을 망치기 위한 함정이라고 생각해. 특히 바로 옆에 누군가가 앉는 소리가 나더라도 무시해. 그것은 그저 네 모습을 흉내내 보는 거니까. 자, 60까지 다 셌다면 눈을 뜨자. 시계로 확인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60까지 셌으면 그게 1분이야. 눈을 뜨자마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도록 해. 이제 절대로 계단을 봐서는 안 돼. 실수로 계단으로 시선이 갔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더라도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게 중요해. 후기들에 따르면 시선이 맞닿는 순간 규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거든. 엘리베이터가 오면 타면 돼. 이때 혼자 타는 게 정상이야. 안에 탔는데 만약 누가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말을 걸지 마. 그쪽에서도 먼저 말을 걸어오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9층을 눌러. 내려가는 동안 숫자가 이상하게 보인다고 중간에 내리면 절대로 안 돼. 기다리다 보면 9층에 도달하게 될 거야. 9층에 도착하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1층까지 내려가면 돼.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돼. 다만 절대로 뒤를 돌아봐선 안 돼. 그리고 처음 올라갈 때처럼 숫자 안내판보다는 네가 직접 세면서 내려가는 게 가장 정확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나거나 말을 걸어올 수도 있어. 혹은 너의 걸음에 속도를 맞춰서 걸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 하지만 절대로 멈추지 마. 꼭 내려가야 해. 중간에 멈추면 그 순간 네가 몇 층이었는지 잊게 될 수도 있어. 1층에 도착했다면 밖으로 나가봐. 넌 아마 다른 세계에 도착했을 거야. 언뜻 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가로등이나 아파트의 위치가 미묘하게 다르거나 버스 정류장 이름이 기묘하게 느껴질 거야. 혹은 네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목록이 이질적인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 확률이 높아. 주의사항으로는 성공 후에 돌아오는 방법은 없어. 그럼 재미있는 탐방이 되길 바래. 그리고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 2번째, 침대편이야. 이건 반드시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시작해야 돼. 그 침대는 매일 너가 잠드는 네 방에 네 침대여야 하고 친구 집, 호텔, 펜션 같은 곳에서 하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해. 이불을 덮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몸을 완전히 꽁꽁 싸매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외부와 단절되었다는 느낌 정도면 돼. 베개도 이불 속에 있어야 해. 좀 불편하더라도 자꾸 위치를 옮기지 말고 웬만하면 한 자세로 진득하게 하기를 추천할게. 그리고 꼭 베개를 평평하게 팡팡 누른 다음에 시작해. 베개 아래 공간이 조금이라도 떠 있으면 나중에 거기에 뭐로 채워질지 아무도 모르거든. 핸드폰은 매너 모드나 무음 모드로 바꾸자. 진동도 끄는 게 좋다는 후기가 있긴 해.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무리 진동이라도 게임에 거슬린다고 느낄 정도의 진동이 중간에 울리면 영영 돌아올 수 없다고 하거든. 자, 이제 정확하게 60초 동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자. 아파트 편과 비슷해. 정확히 60초일 필요는 없어.
네 머릿속으로 60까지 세면 그게 60초라고 생각해. 다만 숫자를 다 셀 때까지 화면을 보는 눈을 절대로 깜빡여선 안 돼. 시선을 돌리는 것도 안 돼. 60까지 무사히 다 셌다면 바로 매너 모드를 해제하자. 혹시 게임 중에 도착한 푸시가 있더라도 굳이 확인하지 않는 거 말 안 해도 알지. 이제 핸드폰을 손에 쥐고 베개 밑으로 쑥 넣어. 화면 방향은 상관없어. 다만 베개에 깊숙이 밀어넣을 때까지 핸드폰을 쥔 손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해. 핸드폰이 베개 밑에 들어갔으면 손을 천천히 빼도록 하자. 이제 눈을 감고 다른 세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떠올려. 기도를 해도 좋고 그냥 막연하게 다른 세계로 가고 싶다고 부탁해도 좋아. 다만 너무 구체적인 설명은 자제하라는 후기가 있었어. 특히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라는 것들은 게임을 화나게 할 수도 있으니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렇게 하다 보면 비행기에 탄 것처럼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올 거야. 그리고 널 덮은 이불이 중력 이불처럼 점점 무겁게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럼 눈을 뜨지 말자. 그건 이동이 시작됐다는 뜻이거든. 모든 기도를 마쳤다면 핸드폰을 베개에 넣어둔 그대로 침대에서 나오자. 이때가 가장 헷갈린다고 해. 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네가 일어나는 감각이 너무 생생할 수 있거든. 바닥에 발바닥이 닿는 느낌이 느껴진다면 넌 성공한 거야. 성공했다면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자. 특히 침대는 그곳에 누워있는 게 너일 수도 있지만 네가 아닐 수도 있거든. 침대를 나왔는데 방이 너무 조용하다면 일부러 소리를 낼 필요는 없어. 그 소리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거든. 다른 세계에 도착했다는 확신이 들면 절대로 바로 침대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 그곳의 침대가 네가 출발했던 침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물건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방 어딘가에 숨겨진 네 진짜 핸드폰을 찾아. 다른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는 침대 속 핸드폰은 이제 네게 아니야. 대신 너의 핸드폰도 함께 이쪽으로 넘어와서 어딘가에 있을 거야. 다만 핸드폰을 찾을 땐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 그 소리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거든. 핸드폰을 찾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네가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 소리는 내지 마. 소리 내서 말하면 다른 것이 대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다 보면 갑자기 바닥이 훅 꺼지는 느낌이 들 수 있어. 혹은 이불 속으로 폭 쌓이듯 떨어지는 감각일 수도 있고. 이때 몸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 같아도 놀라지 마. 아마 통증은 없을 거야. 모든 감각이 끝나고 조용해지면 눈을 떠도 돼. 하지만 바로 돌아다니지 말고 침대에 누워있어. 그리고 네 몸 곳곳이 제대로 느껴지는지 꼭 확인해봐. 베개 아래에 둔 핸드폰의 행방이 궁금하다고 바로 손을 넣어보지 말고 대신 베개 위로 꾹꾹 눌러서 핸드폰 같은 게 느껴지는지 확인하도록 해. 이때 핸드폰이 안 느껴지거나 베개가 묘하게 딱딱해 눌리지 않는다면 넌 아직 돌아오지 못한 거야. 주의사항이야. 사실 침대에서 하는 게임은 성공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힘들어. 대부분 돌아왔다고 느낀 시점과 실제로 돌아온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야. 침대에서 깨어난 후 주변이 지나치게 익숙하다면 그건 오히려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증거야. 이 세계는 한번 들어온 손님을 바로 보내기 아쉬워하는 편이니까. 오히려 어긋나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 침대에서 나왔는지 돌아왔는지 얼마나 걸렸는지는 당사자만이 끝까지 헷갈리는 게임이야. 그러니 부디 마음 단단히 먹고 게임에 임하기를 바랄게. 여기까지야. 그 글과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그 블로거가 쓴 다른 세계로 가는 방법은 분명히 이 방법이었어. 처음에 말했다시피 나는 이걸 여러 번 따라해봤어. 개인적으로 조언해주고 싶은 건 도중에 소름 끼치거나 어지러운 느낌을 참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나처럼 중도 포기하길 바랄게. 내가 방법을 알려주는 입장이라 할 말이 없긴 한데 끝까지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인데 요거 실제로 따라 해보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겠습니다.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예전에도 그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거 따라하다가 뭐 잠 못 잤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일 없길 바라면서 오늘 나폴리탄 괴담들이 종류별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명록 괴담에다가 두 번째 살해집 괴담에다가 세 번째로 요거까지 규칙 괴담, 그리고 다음 네 번째 괴담도 또 다른 종류의 나폴리탄 괴담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글 바로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괴담의 제목은 거짓말하지마 입니다. 나폴리탄 갤러리의 YOY님이 써주신 글이고요.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반에 거짓말을 자주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말하는 것 전부가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편이 옳겠군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가, 점심으로 카레라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든가, 집에 새로 나온 컴퓨터 게임을 해보고 싶다든가, 그런 터무니없는 말만 짓거리는 녀석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 거짓말만 해대니 학생들 사이에서 왕따였던 건 당연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의 부모님이나 담임 선생님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그 아이의 거짓말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 아이의 부모님이 가장 필사적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혼내봤자 그 아이는 계속 저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왜 저를 믿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는 연기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자 결국 남은 것은 정신병원에 보내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때 그 아이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정말... 아무튼 그 아이가 사라진 반은 평화로웠습니다. 지루할 정도의 나날이 쉴 새 없이 흘러가 어느덧 저희는 6학년이 되었죠. 그리고 그 시기쯤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 아이가 며칠 전에 죽었다더라 라는 상당히 섬뜩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로 이야기는 끝나고 그 아이에 관한 건 유년 시절의 찝찝한 추억 정도로 남아야 했을 텐데, 그래야만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본격적인 문제는 그 소문이 돌고 며칠 뒤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누구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게 되어 버렸어요. 그 어떤 말을 해도 말입니다. 얼음은 차갑다거나 굶으면 배고프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거짓말인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처음엔 어찌나 무섭고 당혹스러웠던지, 심지어는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을 법한 형식의 문장, 예를 들어 의문문이나 감탄사 같은 것조차도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연히 말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시도해 봤습니다. 문자로도 보내보고 글로 써서 보여주기도 해봤어요. 짐작하시겠지만 전혀 안 통했고요. 아무튼 제 주변에 아무리 호소해봤자 믿어주는 사람 하나 없지, 사람들은 점점 저를 그 거짓말하던 아이와 동일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지,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도 정신병원에 처박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머리를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말 자체를 못하는 척 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역시도 주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정신병자 취급당하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10년, 그래요. 저는 그렇게 10년간 벙어리 행세를 해오며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로요. 그렇지만 왠지 오늘만큼은 이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었어요. 그냥 그러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래서 어떠십니까? 선생님께서는 제 말을 믿어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완전히 속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지, 참 글 잘 쓰는 사람들은 진짜 부럽습니다. 원래는 책과 글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라디오 채널 운영하면서 창작을 진짜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게 진짜 부러운 능력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읽어드릴 차례가 왔죠. 첫 번째 댓글 지진님, 공포 유튜브 매니아로서 정푸님이 승승장구하시는 이유는 일단 멋있는 척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크크크. 정푸님은 정반대이신 것 같아 좋고요. 거부감이 없으신 느낌이라 그 점이 또 털털해 보이셔서 좋아요. 그리고 대문자 T 같은데
공감 안 되는 표정으로 공감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웃프고 재밌습니다. 자, 이러시는데 여기 댓글에 좋아요가 62개나 박혔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내용인데 제가 사실 멋있는 척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안 멋있어가지고 티가 안 났나 보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댓글 읽고 얼마나 제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개저씨 연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딱딱한 이미지고 너무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야, 네가 어떻게 유튜버를 하냐, 그렇게 소심한 애가. 아는데 제가 스스로 좀 제 이미지를 내려놓을 줄 알고 좀 망가지려고 해야지 뭔가 콘텐츠가 맛이 살아나지, 안 그러면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현재 상황은 망가지는 거에 대해 거부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 거의 한 100% 중에서 20-30%는 내려놓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대문자 티 같은데 공감 안 되는 표정으로 공감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우프고 재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이트판 썰 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사실 제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부분은 떡볶이에 공감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억지 공감을 해서 넘기는 편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좀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공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공감하는 방법을 어떻게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처럼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좀 거울 치료가 될 것 같아. 아무튼 재밌는 댓글이었습니다. 다음 댓글 읽을게요. 강아지 푸사신 일본어분, 으빵 브이로그 또 찍어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러시는데, 브이로그 제가 찍으면은 아무런 수요가 없는 공급입니다.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요. 만약 찍게 되면은 산 중턱에서 컵라면 하나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입이 큰 편이라서 두쫑쿠 4개 한 입에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찍게 되면 뭐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겠지만 뭐 나중에 저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조아요님, 저는 어렸을 때 햄스터를 키웠었는데 햄스터가 사람 손을 잘 안 타잖아요. 막 만지려는데 도망다니고 손가락 물고, 그래서 홧김에 돌로 찍어서 죽인 적이 있어요. 햄스터가 돌에 맞고 파르르 떨다가 죽어갈 때 정신이 들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 손이 닿는 한 최대한 지렁이 한 마리, 뱀 한 마리, 딱정벌레 한 마리라도 보이는 대로 살리고 다녀요. 집에서 나오는 벌레도 바퀴벌레 모기 빼고는 다 밖에 풀어주는데 아직도 종종 생각이 나고 작은 동물이 무섭네요. 와, 이러시는데 요 분은 고해성사를 아주 제대로 하셨네요. 저 또한 수없이 모기들을 많이 죽이고 곤충들을 수없이 많이 죽여왔기 때문에 피차 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햄스터는 좀 불쌍하긴 한데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겠냐마는, 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야, 그러면 네가 죽인 바퀴벌레도 다 처자식이 있고 엄마 아빠 있고 가족이 있는데 모기도 다 엄마 아빠 있는데 그거 죽인 건 안 불쌍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솔직히 할 말이 없긴 한데, 그치만 우리 모두 손을 모아서 속죄를 한다면은 우리에게 그 내려질 그 형벌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을 아직도 생각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도 깊게 속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저랑 같이 속죄하면서 훌훌 털고 이제 자신감 있게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굳건한 청년이 되도록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예. 다음 댓글 박종현님, 헬스장에서 맨날 뵙는데 키가 크시더라고요. 이러시는데 근데 이분 누구시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사실 제가 헬스장을 안 다니긴 합니다. 헬스장을 안 다니긴 하는데 제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니고 아주 큰 편도 아니긴 한데 멀리서 봤을 때 작아 보였는데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좀 큰 것 같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키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네요. 아주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다음 댓글 민지4961님,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슬러시를 팔았어요. 500원 내고 종이컵에 직접 받아먹는 시스템이었는데 받자마자 한 입 마시고 리필하다가 뒤에 줄 서 있던 오빠한테 등신이라고 욕 먹고 도망침요. 문방구 사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러시는데 저와 같은 그 1+1 형태의 도둑질을 하셨네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민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식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식탐이 있는 편입니다. 좀 잘 먹는 편이라서 피자 스쿨 같은 거는 혼자서 2판 다 먹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집에 김치찌개가 있으면은 밥을 거의 3공기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집 같은 데 가면은 먼저 앉아서 다 먹어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먹고 나옵니다. 네, 그렇게 좀 빨리 먹고 좀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또 식탐도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먹방 할 정도까지의 양은 못 먹고 참 진짜 이 식탐 있는 것도 일종의 저주라고 봅니다. 약간 걸신 들려가지고 집밥 먹을 때도 막 먹어 치워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맨날 엄마가 천천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읽어볼게요. 자, 슈퍼코리아 82님, 헐 귀족이셨네. 구독합니다. 반가워요. 구독도 안하고 영상 전부 정주행 중이었네요. 그리고 하루에 1개 업로드 하셔야 해요. 하루에 2개 3개 올리면 과다생산으로 경고받습니다. 이러시는데 하루에 2개 3개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제가 요즘 좀 업로드 욕심이 좀 많아져가지고 편집할 때 좀 속도를 올려서 빨리빨리 해보자 라는 주의이긴 한데 와, 또 하루에 1개 업로드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혼자서 편집하는 기준으로는. 그래도 귀족이셨다니까 정말 반갑네요. 또 이제부터 형님 동생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다음 글 읽어볼게요. 저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람도 정프님 영상 보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팡 문자는 정말 몰랐는데 제 주변에도 다 알려야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야기 진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부님. 자, 이러시는데 이분이 이제 지난 영상의 마지막 그 잡담 부분을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중요한 정보 같은 건 좀 전달을 도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알림 시스템, 재난문자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글 읽어볼게요. 어라? 다음 댓글이 없네요. 댓글 여기까지 읽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나폴리탄 괴담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너무 제가 연기를 과하게 막 발작을 하면서 한 게 아닌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와 하이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멤버십 가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채널에 아주 큰 기여를 해주시고 있는 멤버십 가입자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빨리 찾아오겠습니다. 안녕.